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AI 공동 포럼의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혁신연구원장 김조은입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본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포럼을 만드는데 좀 기여해 주신 내빈분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자균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실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김기수 부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조강연을 해주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준호 창업자 겸 최고 기술 책임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션 발표자분들인데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조원호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이동수 이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세션 2에서 발표하실 분들인데요, 이니지 최재식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크라우드웍스 김우승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포티투마루 김동환 대표이사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자균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구자균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포럼에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송상훈 실장님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포럼 개최를 위해서 힘을 써주신 우리 포스코홀딩스의 김기수 부사장님을 비롯해서 서울대 AI 연구원, 네이버 클라우드, LG AI 연구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감 일정으로 참석을 하지는 못하셨지만 서면으로 축하를 보내주신 이인선 의원님과 조승래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AI 공동 포럼은 산업계의 성공적인 AI 활용 방안을 모색을 하고 국내 AI 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처음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첫 포럼에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이렇게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노벨위원회는 과학 부문 노벨상의 핵심인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에 AI 기술에 기반한 연구자들의 수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AI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기반 기술인 AI는 이제 국가의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IT 강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은 아직 AI를 통한 성과나 효율 면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AI 거대 언어 모델 수는 11개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 수준이지만은 한국의 AI 민간 투자액은 1조 8천억 원으로 미국의 5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합심을 해서 AI에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파격적인 투자를 이어간다면 우리나라도 멀지 않은 미래에 노벨 과학상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지난 9월 우리 정부가 민관 협력으로 범국가적인 AI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AI 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초거대 생성형 산업 AI 시대의 생태계 혁신 전략을 주제로 국내외 AI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조명을 하고
산업 현장에서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AI 기술 도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기업의 AI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산기업은 앞으로도 이 AI 포럼을 지속 개최를 해서 산업계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공유를 하고 기업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모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CTO를 맡고 있는 김기수입니다. 오늘 먼저 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셨지만 지금 AI가 시대적인 광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조업에서도 이제 이걸 도입해서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더 높이는 데 많이 집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생성형 AI는 우리가 제조 AI와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조 AI에 많은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큰 성과가 지금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판매와 고객사 그리고 R&D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학계와 그다음에 기업체 그리고 정부 간의 그런 협업의 틀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조업의 AI는 가장 크게 도메인이 중요합니다. 도메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핵심인데요.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그 센서와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센서와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데이터, 그다음에 알고리즘, 그다음에 그걸 이용한 사람의 어떤 판단까지 그렇게 융합하는 이런 시스템이 제조업의 AI의 가장 큰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그런 협업의 장을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 행사에 협업을 이끌어내려면요 정부 부처와 그다음에 기업체, 산업계 이 모두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오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협업을 이끌어서 한국 산업의 발전 그리고 국가의 발전까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입니다. 먼저 2024년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AI 공동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 준비에 힘써주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자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좋은 토론과 발표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연사분들과 내외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계획을 수립 발표한 지 딱 30년이 된 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정부, 학계, 산업계 등 모두가 합심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을 지난 30년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AI가 주도하는 미래 3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 컨설팅 기관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한국 경제 사회 전반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3년 내에 매년 최대 30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노동력 감소 또한 AI를 중심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국이 국가 AI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 AX 확산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거대 생성형 산업 AI 시대 생태계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AI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오늘의 자리는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높은 기술 수용도,
AI 핵심 인프라인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온디바이스 AI에 유리한 세계 수준의 제조업 등 AI 기반 산업 혁신에 훌륭한 기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4월에 수립하였으며 AI 일상화에도 범부처가 총 7,1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여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인 미래상과 실천 원칙을 제시하였고, 금년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정상급 합의인 서울 선언을 채택하는 등 지속 가능한 AI 발전과 공존을 위한 글로벌 AI 디지털 안전 신뢰 규범 주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민간의 역량을 결집할 구심점으로서 국가 AI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우리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이룰 국가청사진, 즉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AI 기업과 연구자가 마음껏 AI 연구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세제 감면, 대형 펀드 조성 등을 통해 AI 기반 기업 성장도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 전반의 AI 융합 촉진으로 공공부문에서 국내 산업 AI의 수요를 대폭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AI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달성할 AI 기본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되는 소중한 논의와 고견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AI로 우리나라 산업이 도약하고 국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2024년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AI 공동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원우입니다. 앞서서 리허설을 하는데 움직이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하라고 당부를 주셨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여 주셔가지고 제가 일단 이 자리에서 하다가 조금 더 지루해지신다 싶으면 제가 마이크를 두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 인사말에서 여러 번 언급된 대로 그 AI를 기반으로 한 변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AI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자리가 그 인더스트리 전문가분들을 모이시는 자리라서 제가 감히 뭐 산업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이러한 AI를 기반으로 한 변환의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상 빨리 변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뭐 어른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저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그리고 사업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일반 시민들마저도 기술의 변화의 뉴스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시고 또 굉장히 밀접하게 따라가시는 것 같은데요. GPT라고 하는 기술이 저희 세상에 소개된 지 이제 고작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 30일이 정확하게 그 챗GPT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데모로 세상에 알려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간 24개월보다 한 달 정도가 모자란 시간인데 정말 뒤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험한 어떤 어플리케이션보다도 가장 빠르게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한 그런 서비스고요. 그 이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아까 VIP 룸에서도 뭐 회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굉장히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나 생활 안에서 GPT라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이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GPT 서비스가 2022년 11월에 런치되고 나서 2023년 3월이 되는 약 5개월 이후가 되는 시점에 GPT-4라고 하는 그 서비스 모델이 런치됐습니다. 이때쯤 여러분 어떤 뉴스를 들으셨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의대 입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동시에 어떤 말씀들이 많이 있었냐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넘어서서 사람의 위협을 가하는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이 일어날 것이다. 약간 뭐 이제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우려와 또 기대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GPT-4가 2023년 3월 그로부터 18개월 후 11월 달에 GPT-4 터보라고 하는 버전이 런치됩니다. 이 터보 버전은 조금 다음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앞서서 말씀 주신 그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소개됐습니다. 이제는 그 텍스트로만 모든 것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음성 이런 다양한 멀티모달로 인공지능과 실제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AI 에이전트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버전이었었고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가장 파워풀한 GPT-4 모델은 GPT-4O입니다. 2024년 5월, 그러니까 GPT-4 터보 이후에 6개월 이후에 런치됐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잘 보시면 정확하게 2023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14개월의 기간 동안 그 GPT라는 가장 파워풀한 라지 랭귀지 모델의 가격은 약 12분의 1로 줄었고요. 그에 반해서 이것을 프로세싱하는 그 퍼포먼스, 그 기능적인 파워는 약 6배로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기술의 진화고 그 변화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텐데 좀 과장돼서 이것을 좀 심플리파이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자연적인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멀티모달, 내가 말로 하거나 아니면 글씨를 써서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그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인풋을 하고 내가 어떤 형태의 아웃풋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심플하고 우리가 사용하시는 굉장히 내추럴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 주셨던 여러 기술의 발전 중에서 또 메모리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GPT를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질문을 한번 하시고 근데 거기에 이어서 난 이것까지 알고 싶어. 예를 들면 저희 딸과 제가 그 리포트를 하나 쓰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리포트를 쓰고 싶어. 인트로덕션은 이래, 바디 1은 이래, 바디 2는 이래. 근데 바디 3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흔히들 말씀하시는 앞뒤 맥락을 이해하는 굉장히 스마트한 인공지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저희가 전달한 우리의 개인적인 지식들 그리고 여러 디바이스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모여지는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앞서는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일부 데이터들을 메모리에서 계속 저장하고 스마트하게 인지해서 프로세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훨씬 더 지속적으로 견고해지고 있는 랭귀지 모델의 추론 역량과 또 그것을 계획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주고 실제 인간이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그 프로세싱 파워를 여러 개를 분산시켜줘서 저희의 효율성을 느껴준다. 이렇게 그냥 세 가지 기술적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AI는 특정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인쇄기가 그랬듯이 또 전기가 그랬듯이 저희 삶의 다방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용 기술입니다. 앞서서 노벨 평화상 또 노벨 물리상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연과학의 발전을 100년 단위에서 수십 년 단위로 잡아당긴다. 수십 년에서 몇 년 단위로 앞으로 다 단축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설들이 있었는데 이번 노벨상을 통해서 그게 정확하게 증명됐다고 생각하고요. 뭐 국내에서도 화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여러 과학들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그게 AI가 저희들한테 그 가능성을 이네이블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의 협업,
뭐 업무 추진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농업이라든지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관련하고 계시는 여러 다양한 산업에서도 AI를 통한 그 가능성들을 뭐 실제 사업에 도입하시고 여러 가지 테스트 단계에 있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장 앞서 있는 뭐 우주 과학이라든지 조금 전에 발표해 주셨던 휴머노이드 같은 영역에서도 AI가 더 넓은 가능성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AI를 설명 주실 때 아까 과기정통부 실장님께서 생태계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 주신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새로운 범용 기술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정 기술 한 가지의 성공이 아니라 그 기술을 수반하는 다양한 생태계의 공통된 성장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대로 AI는 요즘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거, 아마 여기에 다양한 기사들이 여러분들 머리에 연결되실 것 같은데요. 전력이 부재하다. 실질적으로 AI의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의 용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전력과 용지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 가장 핫하죠. 반도체, 뭐 엔비디아, AMD, 뭐 인텔, 그리고 국내 여러 제조사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는 삼성, 하이닉스, 이런 다양한 반도체 산업의 진화도 직접적인 테크 스택의 레이어 중에 하나고요. 데이터,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연결하는 다양한 툴들과 어플리케이션, 또 AI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 회사들, 개발자들에게 요즘에 벤처 투자자들의 투자가 모이가 있는 부분들은 부연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범용 기술은 새로운 이코노미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경제적인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 분야이지만, 여기 보여주시는 이 8가지 분야의 각각의 분야가 궁극적으로 AI의 성장이 아니라 저희 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새로운 이코노미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장표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는 이유는 조금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기나 그런 인쇄기와 같은 그 범용 기술과는 다르게 이 AI 산업이 갖는 조금 다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앞서서 제가 그 9가지 그 테크 스택 레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스택들을 크게 2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면, 가장 기반이 되는 인프라스트럭처와 플랫폼,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실사용자들이 그 가치를 느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 투자라고 하죠. 이 인프라스트럭처와 플랫폼에 들어가는 그 초기 투자는 예전에 인쇄기 시절이나 전기의 발전 시간에 대비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천문학적인 수준의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투자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6월 말일을 회계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지난 6월 30일에 마무리한 작년도 회계연도 24년에 저희의 그 애뉴얼 리포트를 보시면 제가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인프라스트럭처와 플랫폼이라고 하는 영역에 작년 한 해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미화로 20빌리언, 그러니까 한화로 약 26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1년 동안 투자했습니다. 가장 가지고 있는 저희 리더십의 가장 큰 고민은 올해는 그 액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저희들도 저희가 잘하는 영역에, 그리고 저희가 전 이코시스템을 지원할 수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와 플랫폼에 또 다양한 스타트업, 또 새롭게 AI 사업을 시작하시는 다 크고 작은 AI 이코시스템 회사들과 그런 협력 모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접근하시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AI를 기반으로 한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냥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핵심 요약 단어 몇 가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명령어 한 가지를 가지고 실제 보내고 싶은 이메일에 초안을 작성하신다든지, 뭐 회장님께 보고 드려야 될 리포트에 초안을 만든다든지, 또 그리고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엑셀 안에서 내가 원하는 실무자, 매니저, 또 이그제큐티브의 리포트를 위한 그 포맷으로 만들어내신다든지, 이 2개들을 조합해서 필요로 하는 발표 자료로 파워포인트 초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업무의 협업을 위해서 그것을 회의하면서 그 회의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서머리하고
여러 나라의 언어를 번역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이런 AI 기술은 이제 상상 속의 기술이 아니라 저희가 매일 오늘도 쓰고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다양한 보안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를 들면 보안 관제, 더 이상은 사람이 관제할 수 없는 영역의 범위의 보안의 파라미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해주고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여기 보시는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많은 개발자들이 자기가 모르는 언어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을 하신 개발자들은 C 랭귀지에 익숙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바 랭귀지에 익숙하시고, 또 그것을 변환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학습을 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코파일럿을 통해서 AI가 그 기능들을 나 대신하게 해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프라스트럭처와 플랫폼의 가장 작은 단위로 저희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데이터 센터가 작게는 2개, 뭐 크게는 수십 개가 모여서 저희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클러스터 유닛을 지역별로 만드는데, 그것을 저희는 리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약 60여 개 정도의 리전을 가지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AI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가는 AI 그 이코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퍼포먼스, 기능적인 발전이 필요하고요. 또 2번째는 규모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발전으로 좀 예시로 들 만한 건 어떤 게 있냐면, 슈퍼컴퓨터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 랩 안에서 굉장히 빠른 프로세싱을 하는 굉장히 제한적인 컴퓨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랭귀지 모델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이제 슈퍼컴퓨터가 상용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작년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서는 상용화된 가장 파워풀한 슈퍼컴퓨터를 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기술적인 텀이긴 하지만 560 페타플라퍼 세컨이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프로세싱 파워를 가진 상용 슈퍼컴퓨터를 런치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게 규모적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이 슈퍼컴퓨터의 규모도 30배로 성장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20빌리언, 한화로 26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그 규모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약 400여 개 이상이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기 위한 케이블의 길이만 합쳐도 지난 한 해 지구를 5바퀴 돌 수 있을 정도의 양의 케이블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데 저희 IT 인원이 아니라 건축 쪽에 임하시는 그 건축 전문 인력들만 약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합니다.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AI의 확장은 기술만의 확장이 아니라 정말 그 규모와 전체적인 이코시스템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제가 빨리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뭐 AI 하이프 사이클, 초기에 굉장한 기대와 좀 과다한, 좀 과장적인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기술도 성숙해져 가고 여러분들의 AI에 대한 이해도 성숙해져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AI가 저희한테 베네핏을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그 AI에 대한 많은 비관론들은 저는 크게 2-3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hallucination, 그 데이터의 그 대답의 정확도에 따라서 뭔가 좀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2번째는 보안에 대한 컨선들이 여전히 있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AI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인류의 베네핏이 될 것인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일자리를 없앨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기술에 대한 집중뿐만 아니라 전세 그 AI를 저희 회사의 전략적인 코어로 간주면서 동시에 그 보안을 저희의 넘버원 프라이어티를 만들었고요. 리스폰서블 AI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는 뭐 정부에 대한 협력, 그리고 그 인더스트리 기관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개개인, 그리고 이 업무에 하시는 모든 기업들의 프라이버시나 세이프티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째로 AI가 경제적인 경쟁력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잡을 없애는 게 아니라 기존 잡들을 고도화하고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최대화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뭐 국내에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좀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저희 그린 위원회에 계신 위원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 사실 이 AI가 발전하고 이렇게 커패서티가 늘어나면서 전력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집중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 무모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27년까지 탄소 제로, 넷 제로를 목표로 저희 데이터 센터나 모든 이런 활용하는 그 에너지들을 넷 제로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국내에서도 여러 협력 단체들과 협력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는 좀 마무리 드리고 싶은데, 올해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50세 생일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50살이 되는 해인데, 실제로 또 동시에 2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탄생하는 AI 이니셔티브를 회사의 가장 중심적인 전략으로 선포한 지 이제 2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그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자산 중심의 소프트웨어 회사로 뿌리 깊이 자리 잡아왔습니다. 근데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시대의 요구사항, 그리고 정말 앞으로 저희 인류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AI에 대한 집중, AI 컴퍼니로 진행하기 위한 에셋 헤비, 에셋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적 자산과 다양한 에셋을 같이 동시에 운영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도 저희는 진화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 설립 이후에 2000년대 초반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은 이랬습니다. 모든 개인의 집에 책상 위에 꼭 컴퓨터를 하나씩 놓겠다.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 이게 비전이었어 싶으시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비전이었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퍼스널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회사가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회사로, 저희의 비전은 이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개인과 회사들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장표가 조금 더 남아있는데 제가 시간이 조금 너무해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제가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드리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이동수입니다. 소개에 조금 빠져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한 15년 정도 반도체 업계에 있었고요. 뭐 인텔, 퀄컴, 그리고 IBM 왓슨 연구소에서 CPU, NPU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네이버가 무슨 반도체까지 이제 보게 될까? 사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원래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AI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고요. 반도체를 했었다는 이유로 또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에 관한 각종 전략까지도 맡게 되는 그런 숙명을 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텔과 뭐 여러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협력, 물론 뭐 엔비디아도 같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자체 반도체 솔루션도 지금 현재 열심히 개발 중에 있는데, 저희가 어떤 초점을 가지고 또 어떤 비용 문제가 있길래 네이버가 반도체까지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도 어렵고 AI 알고리즘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용들이 너무 깊이 있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받아들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가볍게 이런 토픽들이 있구나, 그래 이래서 네이버가 반도체까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쩔 수 없이 조금 복잡한 분석이긴 하지만 좀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GPT류의 그런 모델 서비스하는 이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란색 부분이 보면은 사람이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문서 요약을 해라, 그러면 문서 뭐 PDF 파일 한 10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입력이 주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마치 사람이 타자를 하듯이 그 글자를 보여주는, 만들어내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챗GPT 같은 거를 해보셨으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개의 그 처리 방식이 반도체로 따지면 거의 극과 극으로 서로 양분돼서 정반대의 특성을 좀 갖고 있는데요. 파란색을 보시면 이미 많은 토큰들, 여기서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AI 모델이 언어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데 보통 한 단어 정도가 됩니다. 그 토큰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테이션 바운드, 즉 계산이 굉장히 많이 처리되는 계산 중심의 그런 처리 방식이 되고요. 저 오렌지색으로 하나씩 단어가 나올 때는 이게 오토리그레시브라고 해서 한 토큰이 나오면 다음 토큰을 만들 때 입력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디펜던시가 생기기 때문에 한 토큰이 만들어질 때까지 다음 토큰이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저 오른쪽 토큰 하나를 만들 때 모델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비스에서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냐면 토큰들, 여러분들이 글자가 천천히 나오면 되게 답답함을 느끼죠. 이게 뭐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0.1초 내에 한 단어 정도는 나와야 좀 덜 답답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모델이 뭐 SNN 같은 것도 있지만 여전히 한 100GB 정도는 0.1초 내에 읽어내야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구성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가장 어떻게 보면 1차 예선이 해당되는 요구사항이 생기는데 0.1초 내에 100GB, 수백 기가바이트를 읽어낼 수 있냐? 이걸 먼저 통과를 해야 다른 것들을 이제 저희가 품질을 좀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1초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1초에 넷플릭스를 한 대략 몇천 편 넷플릭스 영화를 한 번에 1초에 받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전송 속도가 요구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싸고, 뭐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고 있지만 AI 반도체 요즘 거의 HBM 얘기만 나오고 있죠. HBM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반도체 기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예선에 해당되는 이런 빠른 메모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좀 급상승하게 되고 여기서 뭐 많은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비용이 많이 줄고 있다, 맞습니다. 요즘 굉장히 AI 모델에서 그 최적화, 경량화 기술이 뭐 굉장히 발전되고 있고요. 거의 전쟁입니다. 요즘에 AI 학회 같은 데 가서 보면 가장 논문이 점수를 많이 받고 논문 쓰기가 좀 쉬운, 어떻게 보면 억셉되기 쉬운 게 최적화, 경량화 이런 부분으로 LLM으로 쓰면 점수 받기가 좀 좋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이 비용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다는 건데, 이 와닿지 않은데 최근에 나온 이슈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최근에 나온 분석인데요. 30개 이그젬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서를 보고 너가 한번 분석을 해봐라 라고 하면 몇 개의 토큰을 얘가 답으로 주느냐, 이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3.5 터보부터 모델 사이즈가 조금씩 이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최근에 나온 모델들로 보면 약간 수다쟁이가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요즘에 이제 에이전트 기반의 AI도 많이 나오고 있죠. 전보다 혼잣말을 하면서 혼자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AI 모델은 뭐 할루시네이션도 많고 수학 문제도 잘 못 풀고 뭐 검색에서도 좀 능력이 뒤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AI 연구원들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장치, 그리고 COT라고 하는 Chain of Thought라고 하는 생각의 연속 흐름, 또는 플래닝이라고 해서 하나의 답을 내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뭔가를 태스크를 쪼개서 여러 가지 분석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학 점수, 할루시네이션도 줄어드는 것,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O1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학적으로 봤을 땐 거의 대학원 이상 능력을 버금간다라는 부분들이 나오죠. 근데 리즈닝 토큰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저 O1 미니랑 O1 프리뷰가 있는데 저기서 급격하게 늘어나죠.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짙은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실제 토큰들의 숫자를 나타내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긴 게 요즘에 추론 토큰. 저 추론 토큰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낸 토큰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싸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게다가 모델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사이즈가 그렇게까지 이제 크지 않도록 억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100만 토큰당 이제 청구하는 비용이 최근에 O1 프리뷰 같은 경우 맨 왼쪽에 보면 이제 4.5가 나오죠. 4.5도 거의 최신의 AI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나와 있는 좀 더 고성능 또 추론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모델들을 보게 되면 토큰당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앞장에 보여드렸듯이 토큰 수도 늘어나고 토큰당 가격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4.5에 비하면 요즘에 나오는 4.5원 같은 추론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델들을 보게 되면 한 30배 정도 가격이 올라가더라,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AI 비용에 대한 어떤 문제는 점점 더 크게 증대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초에 넷플릭스를 수천 편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그 수천 편이 이제 수십만 편, 수천만 편을 다운받아야 되는 그러한 정도의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을 쓰게 되고 있다. 이런 것이 트렌드가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좀 폭넓게 보자면 지금 이게 엔비디아의 A100에 80GB짜리 뭐 비교적 최신의 반도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 이제 모델 사이즈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저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행렬 연산이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그 AI 특화된 연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데 저 파란색 부분이 조금씩 비중이 커지고 있죠. 벌써 60빌리언만 넘어가게 되더라도 하나의 GPU가 모델을 전부 저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GPU가 나눠서 이 모델을 하나를 저장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파란색 부분을 보면 이제 NVLink라고 하는 칩끼리 통신하는 그 부분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HBM보다 더 많이 먹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GPU 개수를 좀 줄여야 되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면 GPU가 하나만 써도 되는 그런 작은 소위 말하는 SLM이라고 하는 것들이 데피니션이 뭘까라는 부분들이 좀 불명확하지만 반도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명확합니다. 하나의 GPU에 다 담을 수 있으면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굉장히 가격이 좀 싸게 나올 수가 있죠. 벌써 그래서 모델 사이즈가 예를 들면 저기 8GPU라고 와 있는데 8개 GPU 썼으니까 가격이 8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12배, 15배. 왜냐면 엔비링크가 HBM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은 보면은 전체 AI 반도체 시장을 한 장으로 좀 요약하는 그런 장표가 되겠는데요. X축을 보시면 저게 그 연도별로 나타나고 있고 Y축이 보면 로그 스케일로 하나에 올라갈 때면 이제 100배씩 커지고 있는데 저 HW 플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그 해에 가장 파워풀한 반도체를 보면 연산 능력이 얼마나 됐느냐 이런 부분으로 보여줍니다. 대략 2년에 3배씩 늘어나고 있었고요. 이 부분은 무어의 법칙을 잘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하면 발전 속도가 좀 빠릅니다. 반면에 저 D램 속도라고 하는 부분은 2년에 1.6배 늘어났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무어의 법칙과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D램의 반도체 속도는 여기는 순수하게 아날로그 회로 기술 그리고 패키지 기술 이런 부분이 총 집합이 돼서 발전 속도를 이루었는데 사실 저만한 속도도 굉장히 대단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뭐 인류의 지성이 좀 집대성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검은색과 녹색에 보면 갭이 로그 스케일 100배로 돼 있는 로그 스케일인데 저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벌써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부분을 메모리 월이라고 해서 앞으로 계산이 아무리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계산 유닛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기한테 먹이를 줘야 되는 먹을 것을 주는 이 D램의 밴드위스 즉 메모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질 거다라고 벌써 20-30년 전부터 교수님들도 열심히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서 엔비디아가 전 세계 1등을 먹고 있는 게 여기서 그냥 뚜렷하게 보입니다. HBM 즉 메모리 밴드위스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특히나 좀 스타트업들이 좀 따라잡기가 좀 벅찬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로켓 사이언스라고 부릅니다. 실제 스페이스X가 어제도 그 굉장히 뭐 뛰어난 로켓을 하나 발사했는데 되게 비슷합니다. 그 로켓이 뭐가 이렇게 대단할까? 사실 지구로 되돌아오는 것도 대단하지만 보면은 로켓 엔진이 30몇 개 이런 것들이 다 싱크가 맞아서 동일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나야 그 거대한 우주선 로켓이 발사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HBM이 수천 개의 시그널이 몇 기가헤르츠의 단위로 일사불란하게 모두 맞춰져야 되는데 로켓 사이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커넥트 밴드위스가 이제 칩끼리 한 칩으로 모델을 다 못 담으니까 저 엔비링크 속도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보다는 느린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되면서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하는 게 오픈 AI가 나왔고 그러면서 모델 사이즈가 얼마나 커지고 있냐? 2년에 400배씩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모리 용량으로 보게 되면 HBM의 기준으로 P100에 이제 HBM을 처음 썼던 엔비디아 제품인데 이때에 비하면 2년에 2배. 이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쓰고 있는 AI 모델의 요구사항을 보면 메모리 쓰는 게 더욱더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럼 괜찮을까? 이런 부분들 많이도 궁금해하시는데 엔비디아가 요 왼쪽부터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V100이 옛날 거고 최신의 이제 H100까지 보시면 전력은 300W에서 A100을 보시면 300W에서 400W, 뭐 100W 정도 늘어났는데 반도체 그 메모리의 속도는 한 2배 이상 늘어났죠. 그러니까 A100은 뭐 거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D램 사이즈도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H100을 보시게 되면 전력은 75% 늘어났는데 메모리 속도는 한 60%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HBM이 아니더라도 CPU에서도 사실 경험을 했습니다. CPU의 클락 스피드 경쟁을 보면 2기가, 3기가 올라가다가 5기가, 10기가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H100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만의 주장이면 좀 대중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엔비디아 사이도 그렇고 미안한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과감하게 이 논문에서 밝히는데 조금 내용이 좀 방대하고 좀 시간상 제가 줄이자면 여기서도 이제 맨 왼쪽 위에 보시면 A백하고 H백 하드웨어를 이제 하나씩 비교를 하고요. 맨 왼쪽에 보면 코딩하고 컨버세이션이 있는데 중요한 거죠. TBT라고 하는 숫자, 즉 토큰 하나가 나오는 속도가 만약에 메모리 밴드위스가 약속대로 그래도 60%가 늘어났으면 60%저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토큰 하나 나오는 시간이 실제로는 30%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드웨어 스펙상으로는 60%라고 했지만 실제 LLM에 적용해 보니까 30%더라. 그래서 H백을 보게 되면 이 디코딩, 즉 토큰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에서는 오히려 A백을 쓰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입니다. 혹은 H백을 좀 성능을 다운시켜가지고 A백처럼 쓰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에서 나왔던 이런 클락 스피드 같은 속도 경쟁에서 문제가 NPU 이런 NPU라든가 GPU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빅테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최근에 나온 그 여러 가지 AI 반도체 저도 이렇게까지 뜨거워지는 줄 몰랐습니다. 반도체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 반도체 강국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그러다 보니까 또 AI의 어떤 그런 과열 현상 때문에 잘못된 뉴스도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했는데 GPU는 범용이니까 NPU가 훨씬 낫다. GPU는 사실 그래픽 단자도 없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요즘에 엔비디아 제품을 보면 오히려 트랜스포머 엔진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까지 적용할 정도로 NPU보다 오히려 더 AI에 특화된 그런 반도체라고 사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중간에 보면 학습을 위한 거에 유리하지 인퍼런스는 비효율적이다. 정반대인데 이게 왜 이렇게 뉴스에 크게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인퍼런스 칩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의 칩은 인퍼런스 때문에 필요합니다. 오히려 트레이닝 칩은 성능이 조금 다소 낮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슈퍼컴퓨팅을 보면 다소 낮은 CPU도 몇만 개, 수십만 개 쓰면 성능이 좋아지죠.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AI 서비스를 구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A백을 썼는지 H백을 써가지고 3개월 걸려서 학습했는지 6개월 걸려서 학습했는지 여러분들은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죠. 하지만 인퍼런스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0.1초 이내에 토큰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GPU를 쓰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의 GPU가 큰 모델을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HBM, NVLink 같은 칩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인퍼런스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미 엔비디아도 사실 인퍼런스 시장에서 40% 이상 레비뉴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엔비디아는 더욱더 좀 도미넌트한 시장 마켓을 좀 가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다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LLM에 관해서 보면 GPT류가 이렇게까지 세상을 다 먹고 있는 환경에서 프로그래머빌리티를 고민하는 거는 조금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은 정말 1%라도 더 쥐어짜기 위한 커널을 만들고 있어서 이제 프로그래머빌리티보다는 선수들이 최적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이 부분들이 뭐 그록이라든가 세레브라스가 워낙 빠른 추론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칩들을 좀 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칩을 보면 사이즈는 엔비디아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력도 적게 먹지 않아요. 300W 정도 먹습니다. 그런데 D램이 아이디어 뭐냐면 D램이 그렇게 느리고 전력을 많이 먹습니까? 그러면 D램을 다 빼버리죠. 온칩 메모리만 S램만 두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온칩 메모리가 230메가밖에 안 들어갑니다. 한 칩 안에. 그래서 1빌리언 이상이 되는 AI는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맨 아래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이죠. 한 칩에서 그래서 한 칩을 이용하면 처리량이 얼마냐, 혹은 같은 가격에서 처리량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빠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가격으로 이 원가 기준으로의 분석이긴 한데 대략 한 10배, 8배 정도는 더 비싸고요. 같은 가격에서 처리하는 게 전력으로 따지면 얘는 40배, 50배를 더 먹습니다. 같은 처리량에서. 그러긴 부분을 좀 간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롱 시퀀스에 대한 얘기도 좀 저희가 인텔이라든가 저희 자체 솔루션에 크게 보고 있는데 롱 시퀀스는 점점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한 번 입력을 넣을 때 얼마나 긴 입력을 처리할 수 있느냐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 모델이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긴 인풋을 처리할 수가 있죠. 100K 정도 되면 한 책 한 권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1밀리언까지 넘어가죠. 그러면 책 10권까지만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는 게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튜브 1시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멀티모달리티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 비디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큰 것들을 한 번에 집어넣고 보고 싶다라는 부분은
이제 롱 시퀀스에 대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롱 시퀀스로 가게 될 때 문제가 뭘까? 이 부분들이 이제 안타깝게도 또 메모리에 요구사항이 되는데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뭐 배치 처리라고 하는 게 이제 X축이고, 이거는 반도체가 너무 비싸죠. 하다 보니까 반도체 하나에서 여러 개의 리퀘스트 처리를 동시에 합니다. 보통은 한 64 정도는 해야 되고요. 시퀀스 랭스가 128이면 체감권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이게 용량을 보면은 테라바이트가 넘어가죠. 10테라바이트. 그러면 요즘에 엔비디아에서 나온 제품을 보면 정말 잘해야 한 100기가바이트 정도 되는데, 이런 거 한번 하려고 칩이 100개씩 필요한, 그냥 미니멈한 칩이 용량만 담기 위해서 100개가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비용이 너무 비싸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네이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반도체 스타일은 압축입니다. 우리가 비디오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MP3가 언제 전 세계에 이렇게 일상화되었을까? 뭐 영상 처리, 디지털 영상 처리 이런 것들이 나온 지는 수십 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나온 건 약간 시간의 격차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압축 기술이 얼마나 실용화가 됐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압축 기술이 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실용화되지 못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미 알려진 수천 편 이상의 논문이 있는 AI 경량화 기술인데요. X축이 보면 기대하는 압축률이고, Y축이 보면 조금 복잡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얼마나 패럴렐리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밑으로 내려갈수록 패럴렐리즘이 깨져서 GPU 같은 것들을 가게 되면 느려집니다. 그래서 압축률과 이런 패럴렐리즘은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는 오히려 압축을 하면 속력이라든가 성능이 더 떨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고전적인 AI 반도체 기술이 아니라 반도체에서도 계산 방법, 메모리 저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말 AI 본연에 맞춰서 수십 년 된 것들이 아니라 좀 뜯어고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AI 서비스의 비용이 내려가야만 서스테이너블하다고 하죠. 지속 성장이 가능한 AI 발전이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값싸고 누구나 비용으로 고민하지 않을 때, 저희가 인터넷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도 스타트업이든 집에서든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누구나 서비스를 해보면서 누구나 새로운 것들을 고민해보는 그런 단계가 갔을 때 진정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현실 대표님 감사합니다. 한국은 한국식 관계주의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도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 후원사 이렇게 보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과실현 AI 미래포럼 공동 의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포스코가 또 제가 산업 AI를 하게끔 이제 많은 가르침과 가이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또 왔고, 그리고 또 저희 회사가 코이타의 회원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과기부에서 지원해 주신 설명가능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또 맡고 있고, 또 포스코, 네이버, LG가 저희 이제 간접 LP 투자사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국회는 뭐 제가 국민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은 저 사람이 사장이 다 됐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 분들의 이제 그 가르침과 또 지원과를 또 이제 받고 이제 회사 이니지라는 회사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신뢰할 수 있는 자율제조 AI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술 동향을 짧게 말씀드리고, AI 자율제조가 우리가 특히 제조에서 어떤 바뀜, 변화를 일으킬 건가, 이제 저희가 또 하는 자율제조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제 간략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기술 동향은 이제 챗GPT가 이제 지금 계속 발전이 크고 여러 분야에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크게 오늘 계속 말씀드릴 주제는 LLM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면 가족들이랑 같이 우리가 탈 수 있을 것인가, 요겁니다. 타실까요? 안 타시죠? 못 씁니다. 그럼 사실 근데 제가 이제 다 못 쓴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LLM이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사실 신소재를 만들거나 설계를 하거나 신약 개발할 때 이렇게 새로 하는 R&D나 LLM이 굉장히 되게 많이 시간을 줄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연 언어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제조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뒤에 부분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이제 전략기술 트렌드를 생각을 할 때 이제 AI 신뢰 리스크 보안 관리, AI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것인가, 그리고 플랫폼 엔지니어링, 그리고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로는 생성형 AI, GPT, LLM 검색 증강이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한다고 할 때는 걔네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모으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운전하는 데까지 갈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AI 신뢰성을 담보하고, 그리고 그런 플랫폼 엔지니어링 잘할 수 있게 하고 산업용으로도 클라우드가 특화된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업 업종별로 인공지능의 활용 현황을 보면 이제 제조업이 정보통신업과 같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도입하는 경우가, 외부의 개발을 의뢰하거나 협업하거나 상용 AI 제품을 구입해서 기술을 도입해서 안에 내재화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그 AI 비즈니스 모델은 AI를 탑재해서 지금 이제 이동수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런 AI를 활용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하되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AI 모델을 돌리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하는 것들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자율 제조의 패러다임을 제가 이제 요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보면, 산업 변화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세계경제 포럼에서 등대 공장에 선정된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본 바를 요약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포스코 같은, 그리고 이제 LG 같은 기업들이 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연결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더라. 근데 학습하고 나면은 모델을 만들고 어떤 행동을 조금씩 이렇게 눌러보듯이 하는 실행을 해보더라. 그 중에서 되는 거가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되는 것들은 최적화의 방향을 통해서 가더라. 사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이제 최적화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학습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해보고 행동을 해본 것 중에서 잘 되는 걸 가지고 최적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저희가 이제 만든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AI를 생각을 해보면 스펙트럼이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데이터 모으는 사람, 레이커를 만드는 사람, 밑에 인프라 만드는 사람, 그 위에 머신러닝이나 범용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 그걸 가지고 여러 응용을 만드는 사람들 있고, 예측하고 최적화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자동화하고 제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산업에서 제조 환경에서 변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생산 최적화에서 운영 최적화로의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사실은 산업부에서 하는 대부분의 인증들이 생산 최적화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우리는 잘 만들었어요. 만들고 말 때 규격이 맞았고 크기랑 품질이랑 재질이 맞았어요. 알아서 쓰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고 팔 때 고객이 알아서 운전하고 브레이크 패드도 그렇고 뭐 급가속도 그렇고 연료 소모도 그렇고 알아서 하는데, 이제는 자율주행 버튼이 있죠. 자율주행 버튼을 타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막 타다가 자율주행 버튼을 누르면 에너지가 자율주행 버튼을 눌렀을 때 훨씬 좋네, 아니면 비슷하네, 혹은 내가 급발진 급제동을 많이 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그 에너지 소비를 잘하는 것만큼 운전을 잘하는 거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꼭 자율주행 아니더라도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그리고 제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되게 타이트하게 시간을 느려서 하는구나, 줄여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은 사실은 영업 활동을 할 때 답변이 늦구나,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AI가 옆에서 계속 이제 운영 최적화를 하면서 가이드를 줄 수 있어서 더 좋은 품질로 더 많은 생산으로, 그래서 더 효율적인 에너지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에 이런 이제 등대 공장이 있는데,
이제 이런 등대 공장에서는 이미 AI 세대가 이제 나온 지 뭐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된 등대 공장이 29개가 있는데 그 등대 공장마다 5개의 기술이 있고, 그러면은 그 5개의 기술마다 어떤 정량적인 성과가 있는지 우리가 효과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 등대 공장의 기술에 29개 등대 공장 5개 하면 145개죠. 그 중에 AI 기술이 68건 47%, 반이죠, 반. CATL이 AI로 옵티컬 익스펜션하고, 그리고 AI로 이제 자동 제어하고, AI로 안전 모니터링 했더니 이만큼 좋아졌대요. 근데 CATL만 그런 게 아니라 보시는 효율성이 30% 올라가고, 하열과 단원의 에너지 소비가 40%씩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 등대 공장을 이제 만드는 것 중에서 AI가 만든 그 효율의 향상이 제일 중요한 트렌드 변화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시멘트를 만드는 곳이나 이제 음식을 만드는 곳이나 이렇게 화학 물질을 만드는 곳이나 변함없이 AI가 굉장히 되게 적극적으로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음식물 만들 때 폐기물도 줄이고 자원도 다시 이제 활용하고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이러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툴로서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뭐 이런 이제 화학 공정에서 이런 것들을 봐서 생산을 최적화하는 것, 이런 것에서도 사실 이제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애저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저는 이제 팔란티어는 미국 국가가 키워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팔란티어가 처음에는 군 산업을 거의 독점으로 해서 이제 이런 산업 AI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는 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들을 이제 하다가 잘 이제 공통적인 시스템 만들어 이제는 민에서도 산업 AI로서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이제 많이 평가가 되는데, 이런 팔란티어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에서 도입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툴에서도 데이터를 관리하고 예측 유지 보수하고 생산 모니터링하고 품질 관리하고 공급망 최적화한 이런 툴들을 이제 이런 팔란티어 같은 외국 회사도 만들고, 이제 포스코드 같은 회사 포스코 프레임도 만들고 LG에서 만들고, 이런 툴들을 만들고 활용하는 게 더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니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기여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에너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이제 지금 부채가 202조라는 말씀 들으셨죠, 그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50조입니다. 그럼 250조인데 250조를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5만 원,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사실은 이제 5천만 명이라는 게 엄청 큰 숫자인데 250조가 엄청 큰 숫자여가지고 여기 이제 한 분당 500만 원씩 부채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아기 한 명 나올 때마다 4인 가족 2천만 원 부채가 있는데, 지금 아마 전기요금 많이 나왔다고 공장에서도 건물에서 막 난리 난 거 아마 들으셨을 텐데, 왜냐하면 작년 여름에 비해서 지금 전기요금이 50% 가까이 이제 늘어서 뭐 중국집 같은데 한 80만 원 정도 전기요금 나오던 곳이 한 달에 지금 한 140만 원 나온다, 이런. 그러면은 지금 250조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요금 막 40%씩 산업부에서 올려도 되나요? 한전에서? 안 되죠. 방법이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이제 활용하는 수밖에. 저희는 이제 AI로 이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뷰는, 생산 공정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 중에서 중요한 공정에서는 사람이 항상 경험과 노하우로 이제 조업하는 게 있는데, 그걸 옆에서 AI가 이제 강화학습을 배우듯이 행동학습을 배워서 AI가 옆에서 조금씩 이제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배워서 자율 운전을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이제 에너지 비용도 절감되고 유연한 운전이 또 가능합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게 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100% 자동화되는 건 절대 아니고, 쉬운 것부터 10%, 30%, 50%, 70% 이렇게 계속 더 고도화될까지 하고, AI가 못하는 건 못해요. 저는 레벨 3가 아니라 레벨 2입니다. 계속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못할 때는 해주세요. 대신 AI가 잘할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효율도 더 좋아요.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곳들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발전소 이런 것들이고, 에너지를 생각보다도 엄청 많이 쓰는데 꼭 필요한 분야. 사실은
물과 공기 이후로 제일 중요한 철, 시멘트, 석유, 화학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각 나라마다 딴 나라 거를 무조건 수입할 수도 없고 에너지 탄소가 많이 나오도록 꼭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서 여기에 이제 에너지 절감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자율주행 그 LLM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면 타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이런 거예요. AI를 도입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 설비가 5천억짜리 설비인데 시멘트 소속로입니다. 이 시멘트 소속로를 20-30년 동안 운전하신 분이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AI 회사가 와가지고 저희가 한번 유연탄 자동으로 좀 제어해 볼게요 하면 쉽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실까요? 쉽게 안 주십니다. 왜냐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사실 매출도 이 설비에서 한 2천억씩 나올 것 같은데 에너지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 이제 예열실에 자동화 운전을 해서 자동화율이 한 95% 정도 되는데 그래서 LLM이 이제 되게 좀 새로운 것들이 많고 하는 거 좋지만 여기 들어가는 AI는 정확하기도 하고 강건하기도 하고 우리가 설명 가능하기도 하고 신뢰할 수도 있어야 되고 고치고 싶으면 쉽게 고칠 수도 있어야 되고 AI 하는 업체가 삐삐 차고 오세요 그럼 달려갈 수도 있어야 된다. 사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제 좀 팬시한 AI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딜리버리 할 수 있어야 이런 분들이 20-30년 한 내 자식 같은 설비를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하면서 그런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운영을 하는 이제 회사들이 이제 이런 이제 시멘트 회사뿐만 아니라 철강 회사, 시멘트 회사, 정유 회사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레퍼런스를 이제 일본 10대 기업들 10대 기업과 큰 기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에너지를 엄청 많이 저희가 줄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멘트 예열실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 저희가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설비가 비슷해서 이제 쌍용에서 저희가 AI 모델 만들었는데 일본 모 회사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AI 모델을 돌려봤더니 신기하게 온도 예측이 잘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일본에 이제 그 모델을 설치하러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 회사에서도 이런 게 나오고 철강 회사에서도 이제 가열로를 이제 사람이 손으로 이제 자동 제어를 하고 이렇게 도시바 제어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철강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 두께에 따라서 어디에 쓸지에 맞춰가지고 이 온도를 제어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 이 온도 제어를 이제 자동화하는 거죠. 이게 그 자동 제어하다가 그냥 쉽게 버튼 딱 눌러서 AI가 학습해서 이제 잘 되는 건 아니고 가끔 이게 사고 날 것만 같은 상황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AI 모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온도를 하면 품질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인장 강도, 연장 강도, 항복 강도 뭐 이렇게 해서 5가지 품질 기준이 있는데 그 품질 기준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강정에 맞춰서 이게 자동차에 들어갈지 아니면은 냉장고 세탁기에 들어갈지 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 온도에 따라서 맞추는 그 기준이 있고 그래서 품질을 예측하는 모델이 있고 그리고 온도 자체를 이 품질을 가지고 이제 이런 광종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광종을 만들 때 예측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 품질을 예측하는 모델이 조금 좀 이제 너무 도전적으로 이제 목표를 내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품질이 맞는 상황에서 최대한 에너지를 덜 쓰도록 이제 고객사에서 계속 이제 어드버스 트레이닝 하듯이 원래는 벙벙하게 운전을 했다고 하면 최대한 낮추는 거죠. 근데 온도가 낮으면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만드는 기간 중에는 이 품질을 생각보다 AI 모델이 보수적으로 놓지 않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보안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품질을 이제 뒤에 잘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엄청 잘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깨졌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또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이런 이제 석유 화학도 사실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원리 자체는 비슷한데 그 아스펜텍이라고 하는 APC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APC는 조금씩 자동으로 제어해 주는 거라고 보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 같이 저희가 그 위에서 사람이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품질이 8시간에 한 번 나오니까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서 저희가 스마트 센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면 디젤의 생산 품질이 얼마나 좋게 나와요. 그래서 그 예측을 하고 나니까 신기하게 잘 맞네요. 뭐 사실 우리 챗GPT 때문에 신기할 때가 있는 것처럼 예측도 신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모니터링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그 실제 APC에다가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걸 가지고 제어해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거를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가 굉장히 되게 덩어리가 큰데 이런 신기술 적용에 보수적인 면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산업안흥기에서도 처음으로 AI를 적용했고 이런 큰 고도화학 공정에서도 첫 공정을 적용했고 저렇게 그 고객사에서도 큰 이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을 굉장히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공약이랑 진출하고 있고 우리랑 일본이랑 이제 설비가 비슷한 면도 있어서 이제 여러 철강, 시멘트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고객사들이 원하는 게 우리가 어떤 이제 제품들이 얼마나 더 잘 팔릴지, 원재재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오를지 내릴지 이런 것들도 일본에서는 많이 원해서 그런 것들도 클라우드로 제공하면서 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EEG라고 하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고객들이 와서 자기 데이터를 보고 실제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 가지고 써보고 여러 번 고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말씀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